자, 키워드와 함께 오늘 아침 주요 이슈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버핏의 오판. 뉴욕 증시에서 대만 TSMC의 시가총액이 장중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시아 민간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인데요. 지금 제일 배가 아픈 사람은 아마 버핏 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지분을 다 팔았죠,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워런 버핏 하면 오마하의 현인, 또 투자의 신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네.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하면 주가는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워런 버핏만 따라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욕 증시가 아주 급격하게 달아오르면서 또 일각에서의 이 침체 우려를 딛고 연착륙 기대가 폭발하면서 예상과 좀 다르게 상당히 끌어오르는 상황에서 워런 버핏이 오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뉴욕 증시에서 밤사이에 시가총액 면에서 두 가지 중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대만의 TSMC라는 회사, 자, 이 하청 회사에 불과했던 대만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장중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순위 8위에 올랐는데요. 네. 참 대단한 기세입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IT 기업들은 이미 알려진 바고요. 자, 6위에는 사우디 아람코 석유 회사지 않습니까? 뭐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사우디의 특성상 주가가 오를 충분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메타, AI 관련주. 그런데 TSMC는 상장이 대만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DR이라는 주식 예탁 증서 형태로 간접 상장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못 끄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었다. 자, 시가총액 1조 달러는 삼성전자의 수배에 달하고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들 시가총액을 다 합한 거와 견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쩌다가 이 우리나라 한때 반도체 1위였던 한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TSMC가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것인가? TSMC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하청업체지만 전 세계의 반도체 설계회사들이 TSMC 없으면 설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수요가 TSMC로 몰렸다. 이런데 워런 버핏은 TSMC의 주식을 2021년, 22년 상당수 보유했더랬습니다. 네. 그런데 지정학적 이유,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얘기하면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했고 지금은 TSMC 주식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워런 버핏이 주식을 판 이후에 TSMC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워런 버핏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그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찰리 먼거라는 이 그 워런 버핏의 선배이자 동료였죠. 이 사실 원래 워런 버핏은 기술주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찰리 먼거가 기술주 중에서도 우량주는 투자해야 된다고 간곡히 권고하면서 찰리 먼거의 권고를 따라서 투자를 해서 상당 부분 성공을 했는데 이제 찰리 먼거도 가고 버커시 해스웨이의 어떤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자, 또 하나 뉴욕 증시에 주목될 대목은 애플이 시가총액도 1위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애플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5그레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꺾고 뭐 상당한 차이로
시가총액 1위에 우뚝 섰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 가격도 경신했고요. 그런데 이 애플도 찰리 먼거라는 이 워런 버핏의 선배가 사라 그래서 처음에 반대하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애플 주식 찰리 먼거가 병석에 있고 또 떠난 상황에서 애플 주식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워런 버핏이 팔면 주가가 오르는구나. 이게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길게 봐야지 지금 한 1, 2년 투자해서 누가 실패했다 또는 뭐 완전히 맛이 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다만 지금 세상이 상당히 일반적인 평소의 증권 시장의 이론과는 좀 다른 AI 열풍이라든지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의 돌발 변수들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뭐 버핏을 타다기보다는 뉴욕 증시가 상당히 지금 이례적인 상황으로 들끓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버핏이 그래도 귀재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게 좀 삐끗하는 모습도 보이는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파월의 입. 시장이 또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미 의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서는데요. 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파월이 의회의 하원,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합니다. 미국 연준은 독립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은 할 수는 있어도 법상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대목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보자고 해도 연준 의장은 그 면담까지 거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전의 의장들입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당히 대통령 정치권과 굉장히 가까워서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굉장히 정치권과 또 대통령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그런 연준 의장으로 좀 유명하죠. 어쨌든 그러나 대통령이나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연준은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고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분기별로 반드시 한 번씩 나가서 연준의 상황을 보고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야 됩니다. 여기서 엉터리 보고를 하게 되면 위정에 관한 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많은 강연도 하고 연설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신경 쓰는 또 헛발언을 하게 되면 책임도 져야 되는 유일한 엄중한 자리가 바로 의회 청문회 발언입니다. 네. 이틀 연속으로 하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상당히 지금 셉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았다라는 그런 것을 선거 전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9월달 금리 인하 좀 꼭 좀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 트럼프는 내가 당선되면 하라. 좀 지금 그렇게 서둘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네. 그런 입장입니다. 뭐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눈치 잘 보는 제롬 파월이지만 현재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미국 선거판에서 어느 한쪽 눈치 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 결국은 어떤 경제 지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조만간 발표되는 미국의 CPI, PPI, 또 실업률, 시간당 임금 이런 지수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뭐 이 대목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동안의 금리 인하 추세를 보면요. 금리 인하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
금리 인하를 막상 하고 나면 그때는 크게 그 호재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과거의 시계열상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 전이 금리 인하할 것 같다는 그 기대 속에 투자도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죠. 막상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요. 금리 인하를 할 만큼 경제가 안 좋아졌어? 이제 그때는 실업률이 높잖아? 이 대목이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폭발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나 며칠 지나면 오히려 금리 인상 효과가 끝날 수도 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요. 자, 아버지가 해외에 가서 선물을 사온다. 선물을 사오기 전에 어떤 선물을 사올까? 그 기대. 네. 결혼도 마찬가지 같아요. 결혼하기 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뭐 결혼한 후에도 행복하지만요. 네. 예, 아무튼 금리 인하 전이 더 행복할 수 있다. 이 대목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뭐 결혼 후에도 행복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크롱 피호 봉호. 자, 피호 봉호라고 하면 여우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호랑이를 만난다 이런 뜻이죠.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이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리스크를 더 키우고 지금 프랑스 경제를 구렁텅이로 좀 빠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피호 봉호. 우리나라 속담으로 번역을 하자면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이런데 여우가 막 달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우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굴로 들어갔어요. 굴에 딱 들어갔다면 그 굴이 호랑이 굴로 눈앞에 호랑이가 딱 생긴 겁니다. 자, 우리 뭐 그 밖에도 자전거를 피하려고 했는데 쓰레기차에 뭐 치여서 사망을 한다든지 적은 위험을 피하려다가 더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게 피호 봉호의 고사성어입니다. 피호 앞에 호자는 여우 호자, 여우를 피하다가 뒤에는 호랑이 호자, 봉호 호랑이를 만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마크롱이 입장이 바로 피호 봉호와 같습니다. 마크롱은 거구가 1차 투표에서 아주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자 이 거구 르펜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고 좌파와 연대를 했습니다. 네. 이 좌파와 연대도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좌파와 연대를 해서 둘 중에 조금이라도 여론조사상 불리한 사람 둘 중에 하나가 자진 사퇴를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자진 사퇴를 해서 좌파와 마크롱당이 자진 사퇴를 해서 반 정도는 좌파가 단독 후보로 출루하고 네. 반 정도는 마크롱당이 단독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단일 후보를 낸 좌파 연합 후보들은 대부분 당선이 됐고 네. 단일 후보를 낸 마크롱당은 상당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 대목은 프랑스 유권자들이 마크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 실망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좌파 연합과 동맹을 맺었지만은 결국은 좌파 연합만 1등이 되고 자신은 지난번 의석수보다도 굉장히 줄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프랑스 전국은 좌파가 압도하게 됐는데, 자, 좌파가 집권했을 때 우려되는 대목, 지금 여러 가지 뉴욕 정신은 물론이고 무디스, S&P 글로벌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지금 프랑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좌파 연합은 공공 지출을 늘리자. 이런데 지금 프랑스 재정 국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네. 거기서 분배 지출을 6배 정도 늘리면 프랑스의 국고가 바닥날 수 있고 금리가 뛸 수 있다. 그 우려, 그 밖에도요. 각종 어떤 그 마크롱이 해왔던 친기업적인 행보, 이걸 전부 다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기업의 초과 이윤 과세, 이런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 연합 피하려다가 좌파 연합에 호랑이를 만난 것이 아닌가. 자, 이 난국을 과연 마크롱이 어떻게 수습할까. 가만히 있었으면
프랑스 전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텐데 긁어서 부스럼을 내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한 마크롱의 최대 패착, 네. 자,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군요. 프랑스 경제가 또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앵커. 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론에 직면하면서 상당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걸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또 역풍이 됐습니다. 앵커와의 질의서를 사전 조율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 라디오 진행자가 지금 사실상 경질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우리 김기호 앵커님은 사전에 질문도 조율하지 않고 돌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날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면 사전에 조율하지 않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 지금 그만두라, 지금 치매 증상까지 있다라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니까 그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제가 들으면서도 좀 수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의 첫 질문이 말이죠, 앵커에 제가 앵커였다 하더라도 TV 토론을 했는데 TV 토론과 관련된 거기서 왜 실수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첫 질문을 보니까 경제적 치적이 많은데 우선 경제적 치적부터 한번 얘기해 주죠. 이게 첫 질문이었단 말이죠. 라디오 두 군데서 했는데 두 라디오가 똑같았어요. 그렇군요. 이게 의문을 가진 CNN이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원고를 백악관에서 먼저 준 거예요. 네. 먼저 줬는데 회사에 신고도 하지 않고 앵커는 마치 질문지 받았던 사실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특히 그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여유만만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앵커에게 무슨 얘기든지 질문하십시오. 네, 저는 네.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사전 질문서가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바이든이 사표를 낸 게 아니라 바이든하고 대담을 한 앵커가 사표를 내는 그런 어떤 미국 언론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계속 생기는 모습인데요. 지금 의회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난 일주일 동안 휴회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회가 돌아오면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지금 연판장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최대 위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중대 분기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모디 줄타기. 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미묘한 시점에 방문을 한 건데요. 왜 갔을까요, 박사님?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고 그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서 서방이 연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지금 국제 경찰에서 체포 1순위로 올려놓고 있는데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는 모디 총리가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푸틴과 만났습니다. 3년임 당선되자마자 첫 행사로 푸틴과 만났는데요. 이 대목에서 미국은 상당히 지금 서운한 그런 표정입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서는 모디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방 동맹이 흠집이 났다. 네. 사실 인도는요, 인도 태평양 동맹을 하면서 미국과 안보 동맹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러시아를 날아갔다. 왜 날아갔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석유가 아쉬운데 러시아의 싼 석유 그것을 도입하자. 그다음에 중국과의 견제, 이것이 러시아의 중대한 외교 정책인데 그렇다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자, 이 푸틴의 줄타기 외교가 성공할지 아닐지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에 몰빵을 하는 나라와 대조를 이루는데 과연 줄타기가 오를 것인지 몰빵이 오를 것인지 역사가 얘기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버핏의 오판, 파월의 입, 마크롱 피호 봉호,
바이든 앵커, 그리고 모디 줄타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